자, 배운 내용 좀 잠깐 좀 정리 좀 해보자. 다른 거 오지 마시고 좀 전에 학습한 우리 행정정보 파트를 중심으로 간략히 한번 정리해보자. 407페이지. 자, 맨 앞에 이제 정보의 개념 얘기했죠. 맨 밑에 사실, 그 위에 자료, 그 위에 정보, 그 위에 지식을 얘기했습니다. 그 위계구조 숙제에서 가져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맨 밑에 정보자원 3대 자원 얘기했죠. 시스템, 자료, 조직자원 세 가지가 정보자원 대표한다.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409페이지 행정적 역작용을 얘기할 때 아까 전자, 파놉티콘 얘기해서 있어요. 강력한 통제, 감시 장치를 의미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뭐라 그랬다? 마타이 효과. 무슨 효과? 마타이 효과. 마타이 효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410페이지. 행정정보 체계에서 하단에 체계의 발달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은 하위 계층이 쓰는 정보 EDPS 얘기했죠. IPS는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MIS는 중간관리층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나온 게 DSS하고 ES는 최고관리층을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MIS를 얘기할 때는 일상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얘기했고, 오른쪽에 DSS를 얘기할 때는 반고조화된 비일상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어보자. 컴퓨터가 인공지능 갖고 여러분들 활동한다. 그건 뭐야? ES 전문가 체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자정부 자체를 최초로 여러분들 언급한 미국의 정부는 뭐다? 클린턴 행정부라고 얘기했고, 어세스 아메리카의 프로젝트에서부터 언급이 됐다. 자, 그 다음에 413페이지. 자, 맨 위에 정보,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 세계은행 출현 다음에 상호작용이야, 상호거래야? 상호작용. 그 다음에 상호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자, 여러분들. 414페이지. 정보자원 간의 관계를 연결 정리한 설계도로서 조직의 비전, 전략, 업무, 정보기술 간의 관계에 대한 현재와 목표를 문서화한 것. 바로 뭐다? 정보기술 아키텍처. 자, 그리고 옆 페이지 날개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가 나왔는데, 최초로 개념을 제시한 사람은 디보스 포럼의 클라우스 슈밥이 최초로 개념을 제시했다. 그리고 융합을 통한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을 특징으로 한다.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있지만 근본적인 질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415페이지 맨 밑에 빅데이터. 정형화되거나 비정형화된 모든 데이터의 집합을 빅데이터라고 한다. 그 다음 페이지. 자, 빅데이터의 특징 세 가지, 3V 얘기해봐. 제일 먼저 뭐야? 버라이어티. 두 번째? 벨로시티. 여러분, 현대 자동차 차 가운데 벨로시티라는 차가 있어. 속도가 빠르다 그런 말이거든요. 벨로시티. 세 번째, 볼륨. 볼륨은 크기, 말 그대로 볼륨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서 418페이지. 자, 맨 밑에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들 얘기했는데,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청구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 청구인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절차. 정보 공개 청구했다 며칠 이내 공개 여부 결정? 10일. 10일 연장 가능하다. 일단은 1번과 2번은 꼭 외워둬야 돼. 알았습니까? 그 다음 출제는 거기까지밖에 안 나왔고, 밑에 내용들은 행정법 내용이야. 행정법. 자, 그 다음에 419페이지. 암묵지와 형식지 양자 비교한 거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주관적 지식을 암묵지 얘기했죠. 자전거 타기 암묵지 얘기했죠. 은유를 통한 전달 암묵지 얘기했어요. 반대는 형식지라고 얘기했고, 한 장을 여기 봐. 맨 위에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가는 걸 뭐라 그래?
사회와 암목지에서 형식지로, 외제와 형식지에서 암목지로, 내죠. 내 거로 만든다. 이게 내 거로. 잘 생각해봐. 형식지에서 형식지 연결하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렇게 내용 정리. 자, 그래서 일단은 조직결론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인사행정 파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2권을 펴보자. 자, 이건 400 몇 페이지 여러분들? 440페이지. 자, 일단은 인사행정은 자, 그대로 보자. 이는 사람 인재야. 그러니까 사람이를 다루는 정보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각종 활동을 할 때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무원 모집에 유인돼가 현재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모집해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서 능력도 개발도 하고 통제도 해야 되겠고 사교양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몽땅 묶어서 인사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사행정의 이론적 구성은 관계법규, 복귀하는 50% 정도 돼. 그리고 학자들의 띠오리, 이론이 50% 구성되어 있어요. 그 전체 문제 가운데는 20문항을 기준으로 약 3문항 내일 정도 문제 형태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관련 법규가 있다 그러면 법규의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에 좀 관련 법규 내용들은 정답이 좀 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법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론은 틀려. 이론은 학자들의 의견이다 보니까 주관적 관점이 반영되다 보니까 답이 이원성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공부하시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이 무엇인가 맨 앞에 개념부터 보자. 자, 인사행정이란 행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정보 조직에 필요한 자 키워드가 나와서 인적 자원을 그리고 동원하고 관리한다. 그죠? 인적 자원 동원 관리 아니야. 이 동원 자체를 다른 말로 임용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필요한 인력에다가 동원하고 임용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럼 임용된 인력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냐? 그들의 능력도 개발해야 돼. 그걸 능력 발전이라 그래. 그들의 사기당해야 돼. 사기양양. 그럼 7, 8에 정리한 임용, 능력 발전, 사기양양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인사행정의 3대 요소라고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440페이지 중간에 인사행정의 3대 요소에서 임용, 능력 발전, 사기양양 세 가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내용들 학습하는 모집 선발 쭉 나오잖아. 그러한 내용들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이거 말고 이제 하나 더 정리할게. 물론 선생님 현대 인사행정의 3대 요소에서 출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나왔죠. 3대 요소로서 올바르게 묶인 것에서 출제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돼. 조금만 생각해서 머리에 인지구조를 거쳐서 집어넣을 것.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 그대로 보자. 레비트가 파악한 조직의 4대 변수 얘기해봐. 아까 레비트가 파악한 4대 변수 어떻게 알았어요? 과, 기, 인, 구. 오, 잘하네. 여러분들 이게 인지구조의 기억이 돼서 그러는 거야. 과기인구. 그런 것도 옆에서 내가 여러분을 공부할 때는 외울 건 외울 수밖에 없어. 근데 무조건 외우면 안 외우죠.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첫 글자를 따가지고 조합해서 만드는 방법들. 아니면 여러분들 집안에서 들어갈 때 정문에서부터 안방에서 책상까지를 연결시켜서 외우는 방법이 있고, 이 암기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첫 글자를 조합해서 쉬운 단어로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들 자꾸 연구를 해야 돼. 무조건 외우는 거는 초등학교 때는 기억력이 좋으니까 막 외워지는데 이제 니들의 나이가 20살 정도가 되면은 이게 꼴통에 뇌가 맛이 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잘 안 외워져. 그 연습을 또 별도로 내두셔야 합니다.
자, 441페이지에 맨 위에 현대 인사행정의 3대 요소가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개방체제 가치 갈등이란 말,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인사행정이 추구하는 여러분들 가치는 좀 틀리겠지. 자, 현재 보자. 큰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관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 등장했어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책이 등장했어. 그럼 여러분들 인력을 많이 뽑는 건 어디야? 큰 정부. 그죠? 작은 정부는 인력을 감축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등장하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력을 많이 뽑기도 하고 덜 뽑기도 하고, 그 안에서는 또 여러분들 서로 또 가치도 창출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보자. 복지라든가 이걸 위해서는 공무원이 모범적 고용주가 돼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을 선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복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이 후진 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발전하고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인력을 감축해서 돈 아껴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인사 정책을 현실화할 때는 그렇게 상반되는 가치가 계속 이렇게 충돌된다고. 이게 바로 가치 갈등이야. TV에 여러분들 여기 보자. 패널 들어봤죠? 패널. 그래, 여러분들 토론 자체를 얘기할 때, 토론을 얘기할 때 패널 자체는, 패널을 보통 뭐라 하냐면 배신토의라고 그래. 뭐란다? 배신토의. 여러분 배심원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 법원이 떠오르죠. 그 법원에 보면 맨 앞에 사회자가, 판사가 있어 없어? 있고 검사, 변호사가 상반되잖아. 그래서 이 패널 자체를 얘기할 때는 사회자가 있고 상반된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의견을 갖고 여러분 토론을 전개하는 거야. 때때로 의견을.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 여러분들 관중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패널 같은 경우에도 총수기 존재합니다. 총수기. 이렇게 진행되는 게 패널, 배심토를 얘기하는데, 그럼 배심토의 그런 거 할 때도, 토론할 때도 보면 여러분들 거기 보면 뭐 민주당하고 여러분들 국민의힘 해가지고 상반된 의견 갖고 정부 인사정책을 얘기하고 막 그래 안 그래? 이게 가치 갈등이에요, 여러분들. 환경정성은 여러분 여기 보자. 민주당이 여러분 집권했다. 그럼 인사정책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국민의힘이 집권했다. 인사정책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여기 보자. 진보주의하고 제가 자유주의를 얘기할 때 무조건 많이 뽑는 건 어디라 했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뽑는 거. 진보주의야. 진보주의는 인력 많이 고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 진보주의 최고의 추가는 국민 복지야. 복지를 정부가 많은 인력 동원해서 많이 쥐어야 돼. 아낌없이. 근데 자유주의는 작은 정부야. 왜? 정부가 하는 일을 못 베꼈어. 치안유지 국방, 군인 뽑아놓고 경찰 뽑아놓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 인력이 많이 필요치 않아. 필요 없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지금 얘기한 집권당이 등장했냐에 따라서 인사정책은 획가닥 바뀌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많은 인력을 뽑아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장 많은 인력을 뽑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도 운이야. 이러다가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 다음 정권 때 민주당이 말고 국민의당이 등장했다. 국민의당은 큰 정부 할까, 작은 정부 할까? 국민의당은 작은 정부 하겠지, 당연히, 여러분들. 그럼 인력을 감소해야 하네. 인력을 축소하겠지. 그러면 이 마탱이가 강한가? 옛날에 여러분들 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인천지방직 뽑은 적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인천지방직 인원수를 안 뽑으니까 여러분들 인천에 공무원 준비할 학생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학원이 그래서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몽땅 유일하게 남은 게 이 앞에 있던 한국고시학원이었어요. 이 지금 우리 인천행정고시학원은 그 당시에 학원 이름이 제1고시였어요. 제1고시. 그래서 이 길 건너, 저기 전철 건너 건물 또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다가 김영수 원장 자체가 손 들고 여러분 학원 정리하고 나왔어요. 버틸 수가 없으니까 문을 닫고. 3년 동안 안 보면은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국가직 준비할까, 지방직 준비할까? 어디가 되게 하세요? 국가직이야, 지방직이야? 지방직 때가 쉽지. 그러니까 지방직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는 거야. 이게 그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학원들이 말이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여러분. 그게 좀 옛날 얘기인데,
이날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게 환경 정속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정합 학문이라는 얘기했던 여러 학문의 이론적 시각 갖고 행정 현상 자체를 탐구하겠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경영학이라든가 아니면 노동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인사행정 자체를 연구하고 있다고 표현해요. 자, 그거 봤으니까 특히 함정파는 것은 방가로 이번에 환경 정속성이지 환경 독립성 그러면 틀려요. 자, 봐서 먼저 정리할게. 인사행정의 발달사 계보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고 있어요. 역관제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발달사를 얘기합니다. 발달사. 자, 발달사는 거기 442페이지에 전체 내용을 도표, 매핑화시킨 게 있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보면 전체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보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맨 앞에 나온 게 1783년부터 1801년도까지는 미국의 초대 재무성 장관을 지낸 해밀턴 사상이 주창되고 지배했다. 그래서 해밀턴주의가 지배했다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고개 들어보자. 초창기에 국가가 등장했다.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나 기구가 정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창출이 당위적으로 마땅히 요청이 되겠지. 미국도 얘가 아니야. 그래서 이 해밀턴주의는 다름 아닌 강력한 중앙집권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앙집권이란 말은 연방정부가 힘을 막강하게 갖는 게 주정부가 힘을 갖는 게 연방정부. 그래서 이 해밀턴주의를 적어보자. 나왔네. 연방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해밀턴주의 중앙집권 거론 안에 연방주의라고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메뉴에 박스를 봐야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는 게 선생님 제가 옛날에 공부한 행정학은 1783년이 아니라 1776년으로 나왔는데요. 그건 상관이 없어. 1776년하고 1783년의 차이점은 1776년은 여러분들 보스턴 차 사건 계기로 영국하고 미국 간에 독립전쟁이 발발해. 이게 여러분들 7년 동안. 그래서 83년도에 영국이 져가지고 야 너희들 13개조 독립 선언해 줄게. 13개조 독립을 이때 선언해. 그래서 1783년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다 맞아요, 여러분들. 알았냐?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29년까지는 자, 나온 게 제퍼슨주의가 등장했죠, 여러분들. 3대 대통령이에요. 3대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인물이야.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인물. 그럼 보자. 뭐 하여간에 약 30년 가까이 중앙집권이 지배해서 그럼 중앙집권은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겠지. 그래서 제퍼슨주의는 중앙집권에 대항하는 사상으로 탄생합니다. 당연히 뭘까? 지방으로 힘을 비워가자. 지방분권 사상. 스미스가 얘기한 작은 정부를 미국이란 대륙으로 이동해서 얘기한 인물이 지금 배우고 있는 제퍼슨이에요. 그 제퍼슨주의를 제퍼슨 자유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고개 들고 기지개 한번 펴봐. 기지개 피곤하죠. 그래 행정학 수업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10시 반부터 합니다. 10시 반. 선생님 오늘은 차가 막혀가지고 평상시에 많이 졌거든. 선생님 이제 차를 갖고 오는데 차를 갖고 오다 보니까 요새는 너무 차들이 막혀서 너무 피곤한 게야. 그래서 이번 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버스를 타고 왔는데 오늘 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또 차가 또 엄청 막혔네. 근데 이제 그 차 시간 막힌 거 따져보니까 10시 반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막힐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차가 막혀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차를 이고 뛰어갈 수는 없잖아. 그건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그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래. 매달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보니까 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10시 반부터니까 그 시간 좀 유의해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4시 20분에 끝나. 연장해가지고. 알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야. 수업은 4시 20분 정도에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 얘기한 거 보자. 얼마 안 남았네, 여러분들. 그치? 뭐 시간 금방금방 가네.
여름이 안 끝났죠. 좀 덥죠, 이 안에. 근데 더운 게 기분 좋게 더워, 기분 나쁘게 더워. 기분 좀 나쁘게 덥지. 안 그래? 난 좀 기분 나쁜데. 자, 그럼 지금 얘기한 이 해밀턴주의하고 제퍼슨주의를 앞에서 묶어서 로버드라는 사람은 이 시기를 젠틀맨 신사, 노빌러티, 귀족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진 시기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신사, 귀족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졌다. 신사나 귀족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졌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미국이야. 대장군의 영국이 있죠. 1753년도 영국의 런던 밑에 있는 작은 항구에서 128명의 제의를 실은 메이플라워가 미국 서부로 건너가. 뭐 그 이전에 1400년대, 1490년대 뭐 콜럼버스가 대륙발견 걸 떠나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최초의 사람들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영국의 불황화 계급들, 범죄인들, 그들을 싣고 미국 건너가서 야, 너희들 그 땅 개척해.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그리고 계속 건너가게 누구냐면 불황화나 범법자야. 그럼 미국의 개척자 정신을 얘기해라. 개척자. 프론티어 정신. 바로 뭐야? 쌍권청의 사나이지. 총 들고 인디언 빵빵빵빵 죽이는 게야. 그게 개척자 정신이고 프론티어 정신이야, 미국인들. 무식한 놈들이죠. 왜? 인간 백정들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럼 초창기에 미국의 이 개척자들은 인간 백정들인데 그런 인간 백정들한테 공직을 맡긴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부당했죠. 부당했죠. 초창기 미국의 공직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영국에서 가문도 좋고 교육도 많이 받은 귀족 출신의 못장이 신사 젠틀맨이 동부로 건너가서 동부 특권 계층을 형성하고 그들에 의하여 공직이 지배되고 사고가 돼. 초창기 미국 공직을 지배한 것을 이렇게 동부 귀족 계급 출신 신사가 지배했다 해서 신사에 의한 지배라고 얘기한 게 로버드예요,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봐. 귀족 출신의 못장이 신사가 미국을 지배했다는 것은 미국의 독립혁명에 성급한 자유, 평등, 박애, 특히 평등이라고 하는 사상하고 공직이 완전히 충돌이 돼안돼. 충돌돼 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교양을 가진 자 누구나 다 미국의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제도가 필요해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잭슨주의가 탄생합니다. 7대 대통령이야. 이 잭슨주의를 역관주의라 그러는데, 자, 역관을 영어로 적으면 이게 스포이란 말이었어. 이 스포일은 여러분들 뭡니까?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다, 방해하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S가 붙어서 명사로 바뀌면은 의미가 바뀌는데, 원하는 스포일이란 말은 엽총의 방아쇠를 당기다는 의미도 있어. 그럼 엽총의 방아쇠를 당기면은 사냥감이 노획이 돼야 한대. 그래서 이름이 바로 그냥 노획물. 전쟁에서 획득한 노획물, 전리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잭슨은 자신의 사상을 역관, 전리품주의라고 얘기했냐? 자, 미국 제5대 몰로 대통령 때 대통령 임기 4년법이 법치화제. 4년법이.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정치 권력이 변동될 때마다 새롭게 선거에 승리한 집권당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요 집권당한테 공직의 임명권을 주자고 얘기한 게 잭슨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공직이라는 것은 선거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집권당의 전리품
엽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엽관주의란 말을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4년에 한 번씩 정치 권력이 변동될 때마다 새로운 집권당이 등장해서 공직을 물갈이시켜 안 시켜.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느냐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공직이 바뀐다 해서 공직경질제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직경질제를 달리 얘기할 때는 공직교체제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란다? 공직교체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론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많은 사람이 정당에 가입을 해야 하네. 그래서 정당 정치의 활성화 가져왔다 첫 번째 나왔고, 자, 두 번째 관직의 특권화 방지를 통한 평등 임무에 부합한다 그런 말 나왔나? 나오죠. 여기 보자. 이전에 공직계급의 전임을 누구? 신사들 아니야, 귀족. 이들에 의해서 지배된 것이 바로 뭐냐? 관직의 특권화야. 이걸 이제 방지해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도 여러분들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 아니야. 그래서 평등임에 부합한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자, 뒤에 보래. 공직 경질을 통한 관료주의는 권위주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직 침체 방지 기가 4년에 한 번씩 물갈이가 되니까 여러분들 나 공무원이야. 그런 의식이 존재할 수가 없어. 왜? 물갈이 딱 떼버리니까.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리면 공무원 아니잖아. 그럼 시민 눈치 봐야죠, 여러분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선거를 통한 민주통제. 자, 무슨 말이냐? 민주는 일반 시민이 행정부를 통제한다. 이게 바로 민주통제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 보자. 용어를 잘 보면 돼. 민주통제. 민주, 누가? 시민이 통제한다. 주인이 돼가지고 말해요, 여러분들. 민주통제. 그 김민주, 정민주 여자가 아니라 민주통제. 여기 보자. 민중이 통제. 입법부가 통제. 그리고 사법부가 통제. 이게 이제 과연 행정이 국민을 잘하고 통제하는 걸 얘기해. 그럼 이 세 개의 공통분모는 뭐야? 통제 아니야. 통제. 보니까 민중이 통제하고 있고 입법부가 행정 통제하고 있고 이게 하나하나 사실이야. 근데 그러면 민중, 입법, 사법부는 행정부 내부야, 외부야? 외부. 공통 외부. 그래서 이걸 묶어서 외부 통제라고 개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념 자체는 그 의미가 몽땅 내포되어 있는 게야. 알았냐? 그래서 얘기해보자. 그러면 앞에 선거를 통한 민주통제. 왜? 여러분들 현재 공무원들이 공화당 출신의 당원들이 공무원이야. 근데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자기 선거 때 공화당 찍지 말고 민주당을 찍으면 돼, 안 돼? 되겠지. 누가? 국민이 선거에 의하여 행정부를 통제했다. 그 표현이에요. 자, 여기 보자. 그러면 하여간에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집권정당이 임명을 해야 하네. 그럼 집권정당의 여러분들 국회의원들한테 공무원들은 충성할까 안 할까? 하겠죠. 집권정당의 총수는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한테 충성해야 하네. 그러면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을 묶어서 선출직 공직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에 대한 공무원의 충성심 확보에 기여하는 것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잭슨주의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해보자. 그러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공무원의 충성심 확보는 역으로 일반 국민을 위한 충성심 확보는 쉬워 어려워. 공무원은 누굴 위한 거야? 국민을 위한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위한 거야? 공무원은 누굴 위한 거예요? 국민을 위한 거 아니야. 그래서 단점 보시면은 단점 리을본에 관료가 집권 정당의 사병하로 위민 국민을 위한 행정 확보 어렵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미리 리을본 얘기했습니다. 단점 기억 공직의 부패 유발. 자, 여기 보자. 여러분 집권당이 공직의 임명권을 갖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해서 집권당의 정치 자금을 쓰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공직 부패 유발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 물어보자. 초창기 행정은 복잡했을까? 단순했을까? 단순했겠죠. 그럼 단순한 행정을 4년 정도 담당하면 일을 잘할까 못할까? 쉽게. 단순한 것을 4년 정도 하면 잘할까 못할까? 자, 예를 들어서 인천 지하철 공사. 지금 여러분들이 다 카드 갖고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표를 사고 들어가잖아. 내가 표를 여러분들 4년 동안 표를 팔어. 눈 감고도 팔아, 안 팔아? 눈 감고도 팔아, 여러분들. 손이 안 보여. 이렇게. 초창기는 단순해. 그게 바로 뭐냐? 단순해. 그러면 단순하다 보니까 4년 정도 하면 잘해, 못해? 잘하죠. 근데 잘할 만하면 잘려. 왜? 집권당이 바뀌니까. 이게 행정의 단절화야. 비능률심화. 자, 그대로 보자. 나를 위해 충성한 당원이 10명이야. 그 가운데 30명이야. 그래서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어. 근데 현재 공직은 10개밖에 없어. 그럼 30명 가운데 10명만 임명하고 나머지 20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데 20명이 나보고 욕을 해야 하네. 소개발 대지라고 욕하겠지. 나는 동물의 왕이 아니죠. 그럼 나머지 20명을 위해서 뭘 만들어? 공직을 만들죠. 이게 바로 위인설관이야. 위인설관을 통한 국가의 재정력 낭비에 기여한 것, 잭슨주의죠. 자, 일본 얘기에 그 밑에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계속성, 안정성, 중립성, 지역성 없죠. 왜?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물갈이가 되니까. 집권당의 사병으로 여러분들 전락했으니까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게 없지. 집권당만을 위하겠지. 자, 비번에 직업공무원제 화살펴놓고 직업공무원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적어놓자. 생애 직업이에요. 생애. 전생애. 생애 직업. 근데 직업공무원제 자체는 생애 직업을 특징으로 하는데 우리가 파악한 지금 얘기한 여건주의는 생애 직업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4년에 한 번씩 물갈이 아니야, 여러분들. 뭔데 왜 생애 직업 신분 보장이 돼? 신분 보장 안 되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1883년도에 실적주의가 탄생합니다. 자, 근데 실적주의는 메리츠란 말을 쓰거든요. 이거 실적, 성적 같은 말이야. 성적 갖고 임명하는 거야. 야, 이제 집권당한테 충성했다고 막 시키지 말고 이제는 시험 봐서 성적 나오고 성적이 우수한 애 뽑아라 그거예요. 그럼 위에서 얘기한 잭슨주의에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보다 과학적인 방법과 공무원 선발한 게 안 게. 그래서 과학적 인생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선생님 소극이라는 말이 붙었습니까? 여기 보자. 실적주의는 역관주의는 무조건 배격해. 나쁘다고. 근데 실적주의, 역관주의는 그럼 장점도 있어 없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돼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야. 부정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밀어내고 부정하기 때문에 이걸 소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극. 소극적 인사행정. 적극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이 시험 보자고 하는 이 실적제 확립의 토대가 된 법안이 있는데 한 장을 넘겨서 445페이지. 자, 중간 동그라미 이번에 미국 1883년이란 말 나왔나? 445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자, 펜들턴 의원이 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것을 펜들턴법이라고 그러고 이 펜들턴법 자체에 근거하여 실적주의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니은벌의 공개 경쟁 시험 봐서 성적대로 임명하자 그 표현이에요. 그 별표. 그다음 닐번의 별표. 공무원의 정치자금 헌납 금지, 정치활동 금지. 이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자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억벌의 별표, 독립인사위원회 설치. 이 독립인사위원회는 오늘날 중앙인사행정기관입니다. 뭘 설치하자? 중앙인사행정기관 독립인사위원회.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려우면서. 여기 보세요. 요 역관주의는 집권당이 공직의 임명권을 갖는다고 얘기했지. 그 문제점을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공직의 임명권을 집권당한테 주지 말고 이제 행정부가 갖자. 그래서 행정부 안에 인사 문제를 전담하는 중앙인사행정기관을 만들자. 이 중앙인사행정기관 명칭이 바로 독립인사위원회야.
그 여기서 인사권을 다 가짜고 파악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권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인사행정기관을 강력한 여러분들 이 집권정당으로부터 독립성을 떼야 돼, 안 떼야 돼? 집권정당은 독립성을 떼야 되겠지. 그래서 초당성을 떼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 나온 게 집권성과 초당성이란 말 나왔나? 독립성이란 말 나왔나? 나오죠. 집권성이 집권성이야. 여러분들 집권정당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사 문제에 대한 힘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래서 인사 문제 권한에 강력한 힘을 집중을 시켜서 이번에 집권성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장이야. 근데 검찰청장은 잘다시피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법무부 장관도 엄청난 독립성을 띄어 안 띄어? 띄죠. 검찰에서 얘기하는 각 검찰 자체가 법무부에 예속되거나 여러분들 특권 집권 정당에 예속하면 여러분들 이게 정치 시녀로 검찰이 전락을 해야 안 해? 전락한다. 그래서 강력한 집권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준 거예요. 검찰청한테.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현 대통령한테까지 여러분들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한 게 뭐냐. 과거의 군사정권이라든가 그럴 땐 이게 가능하지 못했어요. 근데 현 정부가 굉장히 여러분들 민주적인 정부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니까 가능한 게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그냥 치고 나간 거 아닙니까? 조국 치고 나가고. 조국 혐의는 몽땅 무죄로 풀렸잖아. 정경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사제 사모펀드 수락해서 그거 다 무죄로 풀렸어요. 정경심이가 걸린 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문서 위조 그밖에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여러분들 총장 명의로 뭐 하겠다는 총장이 하라고 보통 얘기해, 구두로. 그럼 그렇게 하는 증인만 찍어. 일반적인 관례가 된 게야. 그걸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그냥 해가지고 그냥 죄를 그냥 몰아버린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한 말 하나도, 선생님, 믿을 그 과정을 보죠. 선생님, 과정 싹.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얘가 나쁜지, 진짜 나쁜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안 돼요. 잘 이쪽에도 없잖아, 이쪽에. 더불어민주당도 특별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누구야? 이재명 아니야?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 없어? 아, 여자 있잖아. 그럼 누구야? 그 여자 누구야? 김부선. 김부선하고 부적절한 관계. 그냥 다 아는 얘기예요. 부적절한 관계. 어? 그거 아니라고 지금 잠깐만 얘기해. 그리고 깡패들하고 관련돼 있어, 안 돼 있어? 얘는 조폭이 아닙니다. 근데 성장 과정을 봐봐요, 여러분들. 노동자로 해가지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중앙대 법대를 입학하잖아. 그럼 그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깍두기들하고 관계라는 게 깍두기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 많겠죠.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큰 사람 아니야. 그런 거에 관계 있는 거 난 있다고 생각해요. 자라온 과정이. 그게 독심밖에 없는 게 독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도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재명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없는 게야. 이따가 봐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들,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는 안목을 약간 좀 늘렸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 난 누가 돼야 할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걸 추론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사고력을 가져야 돼. 분석해서 비판해서 종합해서 이렇게 보는 평가는 그러한 해결. 그걸 고차 사고력 그러거든요. 그런 거 너무 없어. 그 사고를 지금 가져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뭐가 나오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실적주의 자체가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식으로 집권성, 초당성, 펜들턴법, 독립성이란 말 나왔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한 독립인사의 설치를 얘기한 게 이 세 가지만 꼭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펜들턴법. 알았습니까? 그럼 다시 원위치. 그럼 이제 실적주의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장점 나온 거 보자. 자, 그럼 보다 객관적인 요소 갖고 공무원을 임명하니까 행정의 합리화, 과학화, 객관화지형 442페이지에 공헌했고, 니은본에 공개경쟁 시험 봐서 성적, 실적을 평가해야 하네. 이 말은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 되는 거죠. 능력에 따른 임명에다가 밑줄. 이거 보래. 자, 이제 내가 흑인이랄지라도, 내가 여러분들 여성이랄지라도,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시험 봐서 공무원 돼야 안 돼.
되죠. 이게 바로 공직의 기획긴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밑에 이대 집권당의 영향력을 배제합니다. 밑줄 정치적 중립. 이제 여러분들 집권당 밖에도 공무원들 물갈이가 안 돼. 신분보장 밑줄.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분보장, 정치중립, 능력에 따른 임용 이 세 가지를 실적주의의 3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러나 문제점이 있겠죠. 기업본에 인사행정의 지나친 소극성과 비융통성. 왜? 아까 지나친 직권성과 독립성 얘기했잖아. 그래서 외부에서 좀 충고하려고 하면 왜 간섭이냐? 무조건적인 저항과 불신과 비협조. 여권주의는 무조건 배경. 이게 비융통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니은번에 지나친 직권성과 독립성. 지금 얘기했죠? 저항과 불신과 비협조. 됐습니까? 기억된 이해했어요? 다시 얘기해줘. 자, 그 다음에 D급번. 자, 왜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충성했어. 야, 공무원에 이건 뭐야? 여권주의죠. 실적주의는 뭐라냐? 야, 뭐 너한테 충성했어도 능력 있는지 모르니까 막 시험 봐서 들어와. 이건 실적주의야. 그럼 어느 게 인간적인 면을 풍겨? 역관제야, 실적제야? 역관제죠. 이거 인간미가 없잖아. 충성하니까 뭐라 그러냐? 너 시험 봐서 가. 그럼 맛이가 안 가. 가서 그게 비인간화야. 비인간화. 자, 이거 보자. 역관주의는 야, 너 공무원에 그러면 끝나. 실적주의는 시험 일정을 발표합니다. 두 번째, 시험 장소를 공고합니다. 세 번째, 시험 봅니다. 네 번째, 채점합니다. 마지막으로 합격자 발표에 1년의 절차가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야? 실적주의. 이 바로 형식화야. 절차, 형식에 지나친다. 자, 오게 들어보자. 나 이제 공무원 돼서 시험 봐서 신분이 보장이 되려. 야, 나 능력이 있고 신분이 보장이 돼. 공무원 뽑혀서 근무하는 사람들, 주민센터, 구청에 공부하는 사람들 얼굴에 모르쇠에서 특권의식이란 말이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적혀있죠. 이게 지금 관리의 특권화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역관주의를 4년에 한 번씩 공식의 물갈이 국민들이 해야 안 해. 선거를 토대로, 이제는 선거를 토대로 통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민주통제의 곤란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실적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30년대 등장한 것이 적극적 인사행정이 탄생합니다. 인간주의 인사행정인데 이건 여러분들 역관주의 요소도 결합을 해, 실적주의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5번 별표. 중대한 정책 변동 시 정책 임명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대한 정책을 변동할 때는 내각을 개편하는데 장차관 임명하잖아. 우리나라 장차관 임명할 때 시험 봐 아니면 여러분들 평상시에 충성했던 측근을 장관으로 임명해. 전자의 후자야. 후자죠. 충성한 사람. 이게 바로 역관주의의 정당화야.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실적주의 인간미가 없지. 근데 지금 얘기한 적적 인사행정은 인간적인 면을 강조한다고. 그래서 직권을 분권으로 바꾸죠. 이게 1번의 분권화. 2번, 공무원들 소모품으로 파악하지 말고 그들 중요한 인적 가치 자원으로 해석하자. 그래서 능력을 개발하자고 파악해. 인간관계 개선 강조하고. 4번에 지나친 과학적 인사행정. 여기서 과학적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야. 그걸 지향하고 인간 중심의 인사관리 강조한 것 적적 인사행정을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이 발달서 여러분 계속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한국의 역관주의는 여러분들 444페이지. 자, 딴 거 보자. 싼 거로 보면 한국 역관주의란 말 나와. 한국 역관주의를 공식적으로 선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한국은 공식적으로 역관주의를 선택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천명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 여러분들 역관주의에서 네 번째를 그대 51년부터 약 10년 동안 자유당 이승만 정권 때 실질적인 역관주의가 만연됐다 그런 말을 써요, 여러분들. 자유당한테 충성한 애들 공직에 막 임명 많이 했거든. 근데 그건 어떤 객관적인 법률에 따라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택한 적은 없으나 여러분들 자유당 정권 때 실질적으로 만연된 적이 있었다. 이렇게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혼동을 많이 하는 게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신분 보장은 역관제야, 실적제야? 실적제 좋습니다. 능력에 따라 임명돼. 실적제. 그래서 특권의식을 가져. 뭐? 실적제죠. 너 능력에 임명되고 신분보 특권의식이야.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자. 특권화 방지를 통한 평등 이념의 부합 그러면 역관제야, 실적제야?
442페이지 봐봐. 442페이지에 잭슨주의 역관주의 장점에 니은번 봐봐. 혼동하지 마세요. 관직의 특권화 방지는 역관주의예요. 근데 실적주의는 여러분들 디귿번 나온 거 봐. 장점. 공직침해 이도 평등이야. 이건 특권화 방지를 통한 평등이 아니야. 왜? 실적주의는 특권화를 가져오잖아. 이건 앞에 특권화 방지란 말이 나올 때는 역관주의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실적주의는 왜 특권화가 문제점이야. 거기 한계점 일본에 관료의 특권화란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렇게 내용 숙지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 수업은 446페이지까지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거고, 직업공무원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고 좀 쉬었다가 오늘 배운 거 OX 퀴즈 문제를 봐. 행사학은 여러분들 이게 보자.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날 배운 거 퀴즈로 풀어본다고. 객관식으로 풀어보든지 OX 퀴즈로 풀어보든지. 오늘 문제는 제가 OX 퀴즈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앉아 계세요. 좀 복사가 됐을 거야. 그걸 나눠드릴 테니까. 그러면 문제 풀 때는 오픈북으로 해. 교재 보고해. 알았냐? 교재 보고에 상관없어. 왜? 정리를 위한 거니까. 자, 문제 좀 풀어보자. 이 지난주께 대부분이죠. 1번에. TKM 자체는 고객에 의한 서비스의 질의 측정 얘기해줘.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게 뭐 진로 그런 데서 와서 선술집에 와서 앙케이트 조사한다는 했잖아. 그럼 술집에 있는 술꾼들 고객을 통한 서비스의 질의 측정이죠. 그러니까 1번 잘못됐고. 자, 2번에 사이먼의 수용권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의사결정의 장단점 파악, 장점 확신, 그게 아니라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수용하는 경우. 이게 지금 얘기한 수용권이고,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경우, 그것도 수용권이에요. 2번은 수용권이 아니에요. 장점에 확신해서 따른다. 그럼 단점이 따르면 확신 안 따르는 거 아니야. 이건 수용권이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체는, 3번은 교육순위 높을수록 자의식이 강할수록 수용권의 법인은 소속. 그 표현은 맞죠? 자, 4번에 조직발전은 조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의도적 계획적인 변화, Y론치 인간관, 행태과 기법. 아까 얘기했죠? 5가 맞습니다. 밀러와 도랄드 자체는 긍정적인 유인과 접근. 긍정과 부정은 접근하고 회피랄이죠. 접근 갈등 맞습니다. 6번은 TKM에 대한 개념 정의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야. 자, 전통적 조직 이론은 권위를 상관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한 거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7번은 무조건 맞고, 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하향적 권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뢰는 기능적 권위야, 계층적 권위.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9번에 엣지원위는 행정적 권위야, 전문적 권위를 조화의 관계야, 대립관계야. 대립관계라 했죠. X가 돼야지. 자, 감성훈련 아까 배웠죠? 내용을 중시해, 과정을 중시해. 감성훈련 10번. 과정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과정 중에 자기 자신 인식하고 과정 중에 선배 입장을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1번, 아까 10번, 11번 다 풀어봤네? 12번, 행정정보체계 발달 과정, EDPS, MITS, ES. 맞죠, 여러분들? 5가 돼야 되겠고. 18번은 여러분들 자발적, 능동적 정보 제공이 아니죠. 의무적이죠, 의무적.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하는 의무적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X가 돼야 합니다. 자, 그 밑에 1번. 현대 인상제 3대 요소, 능력발전 4개 방향, 임용.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4기 방향 방안으로 교육훈련은 절대적 입장. 자, 이건 이제 안 배운 건데, 자, 교육훈련 자체를 얘기했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럼 이게 보자. 능력을 개발해서 훈력을 받았다. 능력의 개발 4기가 올라가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자. 현실적으로 잘 들어라. 여러분 공무원 되잖아. 그럼 공무원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교육훈련 대상자가 되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할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 가서 너 할 일 없으니 가서 교육받고 와 이렇게 보낸다고. 그러면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라고 조직에 낙인을 받아. 그래서 이걸 낙인 이론이라 그래. 그래서 경우에는 사기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절대적이란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과학은 절대적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았냐? 네, X가 되어야 합니다. 자, 3번에 보수에 적정하는 능력 발전 방안. 여러분들 보수를 많이 준다고 능력이 발전되는 건 아니죠. 사기 악행이 들어가죠. X가 되어야 합니다. 자, 6번에 관직의 특권화 방지를 통한 평등리의 부합. 자, 이거 잘 보라 했죠. 실적지는 관직의 특권화가 전달했지. 이건 뭐야? 6번은 역관주의죠. 4번 얘기 안 했네. 한국에서 역관주의를 공식적으로 선택한 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 51년도에 자유당 정권 때 실질적인 만연이지 공식적 선택은 없다 그랬죠. 법으로 천명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 미개 실적제 확립의 토대가 된 법 펜들턴법. 맞죠, 여러분들? 8번.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의 지나친 소극성과 비융통성 소래. OX. 오죠. 잘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자, 적극적 인사행정 30년 이후에 인간주의 인사행정 그랬어요. 정책 임명을 통하여 고위 정책 결정지기까지 맞지만 실적주의 임명이야, 역관주의 임명이야. 역관주의 임명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장차관 시험 봐서 뽑아? 아니잖아. 평상시에 측근을 뽑잖아요, 여러분들. 10번에 역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를 가능히 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하고. 행정의 민주화는 맞아요. 민주통제 가능케 하잖아. 아까 여러분들 귀족계급의 전임을 특권화 방지 민주화는 맞아요. 근데 안정성이나 일관성 확보는 잘못되지. 왜? 4년에 한 번씩 물갈이가 돼야 안 돼. 물가 되니까 안정성이나 일관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 그게 맞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0번은 X가 돼야 합니다. 11번. 인사행정의 궁극 목적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이라. 이거 무조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사행정이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표현은 맞지. 12번. 실적주의는 민주통제가 용이한 것. 아까 민주통제에 기여하는 것은 역관제야, 실적제야? 아까 선거를 통한 민주통제에 강화는 뭐라 했어요? 역관제로 했잖아. 실적주의는 여러분 국민통제가 쉽지가 않아. 왜? 시험 봐서 굽혔는데 국민이 너 그만둬 그러면 잘립니까? 안 잘리죠. 민주통제 어렵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12번은 실적주의가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 역관주의로 바꿔줘야 돼,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13번. 실적주의는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다. 실적주의는 역관주의와 비교해 볼 때 능률성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겠지.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니까 보다 행정의 전문화에 대해 기여하는 거고. 예를 들어 능률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14번. 적극적 인사행정을 위해서는 인사권 및 인사기록의 직권하야 여러분들 분권화로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 거기까지 여러분들. 알았냐? 거기까지 좀 정해 두시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명절 아니야? 맞지? 명절일 거예요, 명절. 아닌가? 다다음 주인가? 헷갈리네. 오늘 며칠이야? 10일. 다다음 주인가? 우리 명절 관계없지? 명절 관계없구나. 다음 주 수업은 여러분들 10시 반부터 하겠고, 10시 반부터 적극적 인사행정 파트부터, 직업공무원제부터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요거 좀 갖고 나오세요, 여러분들. 갖고 나와서 수업에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